요즘 뉴스만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중앙은행들은 왜 금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퍼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중앙은행 총재들만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입학 첫날 배우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경제가 너무 뜨겁고 물가가 오른다? 그럼 금리를 올려서 식혀라. 이거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대출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덜 쓰게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뭐랄까, 아주 교과서적인 해법인 셈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정작 캐나다와 미국 중앙은행은 교과서와는 정반대로 금리를 내려버렸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인플레이션 그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앙은행이 오르는 물가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다른 쪽 면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면 자칫 경제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두 나라, 다른 압박.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가 결국 금리를 내린다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과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 중앙은행의 이야기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규칙집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경제를 좋게 만들어라는 좀 넓은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연준은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물가도 잡고 일자리도 최대한 늘려라는 이른바 이중책무를 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캐나다 쪽을 먼저 보면요. 이 마이너스 1.6%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GDP가 역성장했다는 건 경제가 실제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였죠.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마냥 인플레이션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건 두 나라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캐나다는 두 달 만에 일자리가 10만 개 넘게 사라졌고, 미국도 연방정부나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죠. 이런 숫자들은 중앙은행에게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출이자가 싸지니까 기업들은 돈 빌려서 투자하기도 사람을 뽑기도 쉬워지고요. 가게들도 소비할 여유가 좀 생기겠죠. 말 그대로 경제 전체에 기름칠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한테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핵심 변수, 바로 트럼프 변수가 등장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정치적 와일드 카드였습니다. 이게 모든 걸 뒤흔들어 놨죠. 이 한마디가 당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을 향해서 왜 금리 더 빨리 더 많이 안 내리냐면서 공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던 겁니다.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통계가 조작된 가짜 숫자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경제 데이터의 신뢰 자체를 흔들어서 연준의 의사결정 환경을 극도의 혼돈 속으로 밀어넣은 거죠. 이런 엄청난 외부 압력은 결국 연준 내부의 분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차트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당시 이사회 멤버 7명 중에 3명이나 의장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늘 만장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연준의 역사에서 이건 정말 이례적인 불협화음이었어요. 게다가 백악관 고위관리가 연준 이사로 임명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중앙은행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죠.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혼란과 정치적 격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퍼즐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한쪽에는 경기 둔화와 실업이라는 압박, 다른 한쪽에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까지. 이제 현대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균형 잡기인지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표가 중앙은행이 처한 딜레마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올려! 하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둔화, 실업, 무역전쟁,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우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금리 내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통화정책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경제학 1:1처럼 딱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데이터와 온갖 압력들 사이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야 하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판단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경제가 너무 빨리 달리지 않게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가속 페달을 콱 밟아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무역전쟁 같은 변수는 여전히 그대로고 다음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중앙은행의 다음 한 수가 더더욱 궁금해지는 겁니다.